새롭게 시작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우리 최주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리고 네. 조금 더 이 지구본과 분위기가 맞는 그런 스튜디오로, 네. 여기 또 이제 지구본까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한 1년 만에 장만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제 지구본 있는 지구본 연구소가 이제 드디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우리 최주영 박사님께서 그동안 쭉 여러 나라들을 저희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흐름은 좀 이어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네. 이야기했죠. 뭐 겨울철이니까 핀란드 괜찮은 것 같죠? 핀란드, 예. 아무래도 겨울왕국. 겨울왕국이고 네. 예, 춥고 산타클로스도 많이 계시고 우리랑 생각해 보면 또 은근히 생각할 게 많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2021년 잘 나간다라고 했을 때 잘 네.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는 네네.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네. 반도체, 특히 이제 휴대폰과 음. 관련되는 어떤 이런 시장이 되게 크고 그 네. 덕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경로로 접하게 됐지만 사실 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핸드폰 때문에. 핀란드? 네, 핀란드. 뭐였죠? 예전에 추억의 이름이죠, 노키아. 아, 노키아. 예. 노키아가 핀란드죠? 그렇죠. 예. 아, 노키아. 노키아 전 한번 써봤습니다. 아, 써보셨어요? 그 바형 핸드폰으로. 네, 맞습니다. 예전에 네. 매트릭스에서 등장했던 핸드폰도 아마 그 노키아였나요? 노키아였나요?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핸드폰을 95년부터 아마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이제 모토로라 스타텍 네네. 그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그 핸드폰. 잘 사셨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뭐 그때는 아니고 94년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친구 거 뺏어서 썼죠. 왜냐면은 90년대 중반 초반 중반에는 네. 핸드폰이 발신은 되는데 수신이 안 돼요. 수신이 안 돼요? 수신이 안 돼요. 이게 쓰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네. 망초가가 돼가지고 수신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걸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패턴이 이제 삐삐를 같이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삐삐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거는구나. 전화를 거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되게 한바탕 하죠. 보면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보면은 진짜 비싸요 그때. 비쌌죠. 보면 95년부터 아마 CDMA가? 예, 95년 그래요? 정도 나왔을 거예요. 95년, 6년 뭐 요럴 때일 거예요. 대중화가 하여튼 제가 기억할 예. 때 군대 갔다 딱 나오자마자 그때 막 빵빵 많이 그래서 써갖고. 그 당시는 핸드폰 들고 버스를 타면 다들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돈 많은 인간이 왜 버스를 타지? 뭐 하는. 아유.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거나 그 이후로 이제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이제 상당히 유명세를 전 세계적으로 전 떨쳤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뭐 핀란드 이야기를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노키아 이야기가 나올 텐데 되게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던. 노키아가. 그렇습니다. 세계 1위의 핸드폰 이제 피처폰 시절에 네, 이제 네, 잘 네. 나가던 이제 그런 나라 그 기업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제 핀란드죠. 그래서 핀란드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먹고 사냐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에요. 일단은 전자정보통신 업계가 꽤 발달해 있고요. 핀란드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속, 기계 및 화학. 그러니까 은근 제조업 국가입니다. 뭐 맨날 그 썰매 타고 다니고 사냥해서 나무 먹고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은근한 이제 제조업 국가예요. 우리나라랑 좀 닮은 게 많네 예, 진짜. 제조업 국가고 그다음에 우리랑 결정적으로 다른 건 임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국토의 70%가 산림이다 보니까 네. 나무만 잘라 먹고 팔아도 사실 먹고 살아요. 충분히 참 부러운 나라인데 핀란드는 이제 내수 시장이 되게 작습니다. 인구가 뭐 한 500만, 550만 정도 되니까 뭐 그 나라 물건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팔고 사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 수출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근데 이제 핀란드가 제조업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로 이제 EU 옆에 있는 EU 국가들한테 주로 팔고. 우리까지는 안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재라기보다는 이제 B2B 이런 쪽이 이제 최근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런 물건에서 핀란드제가 있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잘 없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멀고 대상도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비중이 30%가 넘는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 제조업 국가인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한 27% 정도니까. 아, 지금도 그래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그래서 정보통신업 비중도 한 8% 가까이 이제 되는 이제 이런 나라고요. 노키아는 이제 망한 거죠? 노키아는 핸드폰 부분은 망했고. 예, 망했고 뭐 핸드폰 분야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제 넘어가서 또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결국 거의 뭐 폭망. 뭐 통신 장비 요 정도 아마 그렇습니다. 통신 하지 않- 장비는 여전히 네, 잘 나가요. 그렇죠. 여전히 잘 나가고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이제 제재하면서 세상 미국 친구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는 왜 통신 장비 회사가 아무것도 없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제 노키아를 사들이겠다. 노키아 이제 남아 있는 통신 장비 분야를 이제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조업은 뭐뭐 주로 이제 있습니까? 금속 산업 이쪽에는 금속? 이제 예, 금속 산업 뭐 네. 이제 철광석 이런 거 가공해 가지고 아. 예, 이런 거 하는 쪽이 많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기계 부품 이런 쪽 제작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핀란드가요? 네. 그리고 신기하네. 은근 이제 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목재 제지 산업이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의 한 20% 제지.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끝없이 숲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나무를 직접 잘라 팔던, 그 나무를 부숴가지고 펄프로 만들어 팔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작년부터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계속 후회하는 게 목재예요, 목재. 아 그래요? 예, 미국 목재 시장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계속 상승이고 목재가? 지금도 상승세예요 보면. 아 집에 오래 있으면서 가구 많이 바꿔서 그런가? 뭐 가구도 많이 바꾸고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집이 목재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시간도 있으니까 저거나 교체하자. 그러면 이제 홈디포 가가지고 사와서 이제 뚱땅뚱땅 그렇죠, 예. 고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목재 가격이 1년 내내 강세예요. 그렇습니까? 예, 펄프도 상당히 강세고. 네. 예, 아, 관심 있으신 포장이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예, 또.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핀란드가 이제 노키아 망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는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헬스케어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맞춤형. 네. 정프로님하고 저하고는 유전자가 다르니까 쓰는 약도 좀 이제 아이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월등한 이제 아이. 정프로님, 이제 열등한 이제 뭐 이렇게 그러지 있으면. 마세요. 근데 이제 맞춤형으로 하려다 보면 네. 유전 정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1대1로 못 맞춰주더라도 대충 네. 이런 정도의 특성 있는 네. 사람들은 이런 약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유전 정보를 사람들이 제약 업체들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활용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핀란드는 2012년부터 네. 민간 기업들이 이런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미 이제 시도에 나섰고 벌써 한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핀란드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네. 이제 유전자 DB 구축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아 그래요. 예,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의약품 이제 제조에 나서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약회사 뭐 큰 거 있고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핀란드 국민들이 이제 심혈관계, 특히 이제 심장 쪽 질환하고 이제 네. 관상동맥 이런 쪽 질환이 좀 많아요. 왜 그렇지? 술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춥다 보니까 네. 고단백 이런 거 운동량이 좀 적고 고지방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예, 아니면 좀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정부가 네.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과거부터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음식 이런 걸 하다가 네. 아예 본질적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인력들을 음. 좀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바이오 쪽뿐만 아니고 IT 그다음에 조선 네. 이런 쪽에 그 관련되는 그 인물들을 유치하려고 그 스타트업 비자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돼서 핀란드에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2년짜리 이제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편하게 거주하고 외국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그냥 아무나 막 오는 게 아니고 네. 대충 내가 그래도 바이오업계에서 내가 그래도 짬밥이 좀 있어. 아니면 나 이제 제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증명이 되면 저 콘텐츠 업 쪽에 좀 경험이 있는데. 콘텐츠 업 쪽은 아마 포장을 잘 하셔서 IT 업종으로 가시면 IT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이제 아무 나라나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인도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나라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국에 예, 후보국에 갈 수 있는 나라. 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나 한국에서 네. IT 업계 또는 바이오 업계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있었는데 경험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네. 내가 핀란드에서 창업을 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그래요? 하면 일단 2년짜리 비자를 내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네네. 어떨까 싶은 그런 나라인데 핀란드는 몹시 행복하고 예전에 이 네. 시간대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웨이처럼 되게 잘 사는 나라죠. 네.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역사를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도 IMF 트라우마가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98년. 예. 근데 그 이후로 보면 뭐 네. 경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만 IMF 이후에 그만큼 충격이 컸던 일은 별로 없는데 네네. 핀란드는 그만큼 컸던 충격 어떻게 보면 IMF보다 더 큰 충격을 한 두 번쯤 지난 그래요? 한 3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예 30년 사이에 한 두 번 두들겨 맞았어요. 핀란드 두들겨 맞은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잘 못 들었죠. 네. 왜냐하면은 뭐 핀란드가 크지도 않은 나라고 네.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네. 시절이었죠. 네네네. 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보면 나중에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제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핀란드가 어떻게 잘 살게 됐지라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2차 세계대전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두 번 붙었어요. 두 번 다 졌죠. 네. 졌는데 소련이 이제 배상금을 내놔라. 근데 이제 소련이 돈으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네. 자기들도 전쟁 복구를 해야 되니까 물건으로? 각종 이제 물건으로. 그래서 제조업이 예, 발달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임업에서 갑자기 부랴부랴 이제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쓸만한 물건을 그래도 좀 만들 수 있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야, 이 친구들이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네. 왜냐면 배상금 내놓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핀란드만 다 했어요. 약속을 다 지켰어요. 배째지 않고. 배째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핀란드란 나라는 서방 세계하고 우리 소련 사이에서 뭔가 물건 조달하기 좋은 창구겠다. 약간 완충 역할도 좀 하고. 그러니까 소련이 직접 물건을 구하려고 그러면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안 팔든지. 서방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핀란드란 나라를 내세우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물건을 파는 경우도 종종 있고 가격도 왜냐하면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가격 협상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핀란드는 뭐 옆에 스웨덴도 있고 예전서부터 이제 거래도 많이 했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스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핀란드는 소련 덕택에 네. 꽤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그러면 이제 마진도 챙기고 그렇겠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꽤 잘 살던 이제 그 나라고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노키아라는 이 회사도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원래 네네. 노키아는 네. 19세기 만들어진 회사예요. 오래됐네요. 1860년. 그럼 뭘로 회사를 했냐? 당연히 이제 펄프, 제지. 제지업 하다가 예, 제지업을 하다가 그럼 주로 이제 목재, 나무 다루는 네. 데는 선수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소련한테 갖다 바쳐야 될 현물로 갖다 바쳐야 될 배상 물건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네. 전봇대가 있어요. 우리는 전봇대 그러면 다 이제 시멘트로 만드는 거지만 당신은 대부분이 다 나무 전봇대. 나무 전봇대였기 때문에 네. 뭐 잘 뻗은 그 나무 딱 잘라가지고 같이 좀 치고 아니 거기는 예 잘 말리고 하면 되니까 전봇대 만들기 좋은 나무들이죠. 그렇죠. 쭉 뻗은 나무들. 쭉 뻗은 나무고 네. 이제 단단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도 만들고 네. 야, 전봇대만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봇대에 같이 실릴 전선도 우리가 만들어 팔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선도 만들어 보니까 만들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키아는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전봇대 하고 전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정보통신회사로 변신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우물을 파야지. 대한민국 옛날 재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네. 문어발이야 다 해 막 그랬는데 사실은 변하는 게 맞죠. 시대에 네네네네. 맞춰서. 예. 야, 그럼 노키아가 원래는 종이 만들던 회사가 예. 전봇대 만들다가 전선 만들다 이제 통신까지 해서 예. 핸드폰으로 전 세계 한번 제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변화했군요. 그렇게 이제 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980년대쯤 되면서부터는 네. 핀란드가 이제 임업 그리고 금속 가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예, 아니었고 그렇게 많이 잘 살던 나라는 아니었는데 네. 이게 또 역설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러니까 7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게 네. 80년대 초반까지 갔었는데 이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연료 가격이 휘발유 가격이 막 4배씩 오르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뭐 거의 배럴당 뭐 100불에 육박한다. 네, 이러니까 네, 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핀란드는 그 충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러시아 때문에? 그렇죠. 소련은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이 석유로 따지면은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간 나라다 보니까 네네네. 석유값이 오르면 이 핀란드는 좀 이게 핀란드는 챙겨줬구나. 소련은 이제 주머니가 많이 차니까 네. 넉넉하게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핀란드는 이 넘치는 석유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네네네. 예. 그래서 다른 나라가 80년대 초반에 아주 저성장 뭐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핀란드는 거의 완전 고용. 예. 행복한 이제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죠. 소련 좀 고맙겠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1980년대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아마 일본 책이었겠죠. 일본 네. 책을 이제 뭐 살짝 번역한 뭐 세계 군대 뭐 네. 이제 밀리터리 이런 책들 보다 보면 네. 제일 신기한 나라가 핀란드였어요. 왜요? 일단 생긴 게 유럽인데 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네. 외모가 상당히 아시아스러워요. 아 외모가. 네, 핀란드 분들이 보면은 네. 아시아스러운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유럽 국가인데 장비는 러시아 장비예요. 소련체 보면은.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을 때는 되게 신기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가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상당히 행복한 시절을 경제적으로 보내고 네. 잘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한 8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야, 우리 좀 집도 좀 새로 좀 고치고 싶고, 우리 원하는 거 좀 이제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핀란드는 오랫동안 국가가 탁 틀어지고 국민들한테 대출이나 이런 걸 되게 안 해주는, 예, 야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걸 사다 써야지라고 하면서 틀어주고 있던 나라인데, 약간 국가주도형.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뭐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북유럽에서 최고 큰 형님인 이제 스웨덴. 네. 스웨덴도 이 시기부터 뭔가 금융에 대해서 좀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우리 개인한테도 좀 대출을 해주고. 그 전까지 그런 게 거의 없었군요. 거의 없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고용도 다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네. 규제 완화를 이제 내걸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다른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국민들이 좀 내가 돈을 편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86년서부터 이런 네. 대출 신용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됐구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드디어 돈을 내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집 짓고. 집도 짓고 네, 그다음에 차도 집을 짓고 나니까 텔레비전도 사고 네. 차도 바꾸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처음엔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국민들이 안 쓰고 안 먹고 하다가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꿀맛이죠. 예, 꿀맛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 한 85, 6년부터 네. 한 89년까지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쫙 부채들이 올라가면서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해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유가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3조 호황 시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3조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물건을 팔아 먹을 때가 있어요. 3조 호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가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좀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완화가 되고. 예,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흥청망청 쓰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 열심히 물건을 팔던. 그래서 우리도 호황이고 유럽도 좋고. 유럽도 좋고요. 그래서 네. 당시에 뭐 제일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나라는 당연히 이제 일본이었고. 일본. 예. 근데 유럽도 당시 만만치 않았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집값이 비싸지만 네. 그 당시에 엄청난 버블을 한번 경험을 했었죠. 80년대 후반. 중후반 때.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행복이 이어질 것 같던 이 유럽 그 중에서 핀란드가 네.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갑작스럽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은 저 북쪽. 예, 북쪽인데 뭐 그만큼 힘들었어요 핀란드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냉전이 딱 끝났잖아요. 89년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큰 영화가. 큰 영화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보면. 당시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교역의 한 20% 정도를 러시아랑 이게 소련이랑 했는데
이게 이제 직접 소련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네. 사실 소련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 것까지 합하면 동유럽 국가까지 가는 거 합하면 꽤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쏠쏠한 이익을 많이 챙기고 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 20%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네. 평소 매출이 한 2%만 줄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일반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시장 20%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국민들로서는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와중에 핀란드는 네. 또 그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을 해가지고 네. 이 고정 환율제를 채택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안 죽으면은 뭔가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아. 이거를 뭔가 완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핀란드 통화하고 그 다음에 독일 마르크가 딱 고정. 연동이 돼 있는 고정 환율제였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안 돼. 수출은 줄어들지. 금리는 뭐 계속 오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80년대 들어서 부채는 상당히 많아진 상태지. 네. 그러니까 막 미치고 환장을 누르신 거예요 보면은. 돈 가치는 안 떨어지고. 돈 가치는 안 떨어지고 돈 가치가 떨어져 줘야 이게 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용에 있던 나라가 네.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실업률 17%. 17%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 우리가 IMF 때 마이너스 뭐 한 자리 숫자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14%. 마이너스 한 14%. 4%가 아니고. 와. 거의 망했네. 거의 망했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스웨덴도 이런 이제 한바탕 겪었는데 그 네. 옆 나라인 핀란드도 사실은 더 큰 피해를 이제 입고 있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랐던 집값, 뭐 주식시장 이런 것들은 뭐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거죠 보면. 정말 멜트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이 완전히 붕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고, 그래요. 예, 가게도 파산하고. 그래서 헬싱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네. 70%가 내려갔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시총 예를 들어 1,000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0조가 사라졌다고요? 거죠. 예, 와. 화끈하죠. 우리 IMF 때보다 더 심한 더 것 심한 같은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3,000이다 그러면은 네. 뭐 그냥 한 900선까지 내린 거죠 보면은. 1, 2년 사이에. 예, 뭐 한강 가지화 정도가 아니고 뭐 번호표 받아야 될 이런 순서가 되는 거고 올랐던 집값도 절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이 잘 버틴다. 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죠 보면은 어쨌거나 자산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붕괴를 이제 해버린 거죠 보면. 야, 부동산도 50% 하락이면 사실 이 중에는 뭐 거의 뭐 90% 이렇게 떨어진 애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있겠네요. 거죠. 평균이 예. 50%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원래? 이러면요? 예, 이런 상황이 초래를 하면 그럼 이제 나라가 빨리 이제 돈 풀어갖고 돈도 풀어야 되고 예. 그 이자도 낮추고 예. 뭔가 해서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네. 당장 이 당시 핀란드 정부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세금이 안 들어오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겠죠. 네. 재정 적자를 그러면 우리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인상을 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독특하죠. 보면. 예.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확 깎아버려요. 늘려야 되는데. 늘려야 되는데 왜? 일단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죽고 싶은데 뒤에다가 이제 얼음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한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가 내후 외환을 겪습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드셨겠네. 예, 뭐 우리는 IMF 때 97년, 98년 한 1년 정도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수출이 급반등하면서 풀려났는데 물론 이제 개인분들이 힘든 분들은 많으셨겠지만. 예. 네. 핀란드는 한 3년 정도 이 시기를 겪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핀란드 국민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잘 참았어요 이때도. 이걸 참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옆 나라 스웨덴이 이제 먼저 좀 탈출하기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네. 통화 가치를 과감하게 절하해야 돼. 그리고 독일 마르크하고 이제 연동도 풀고 네. 해야 돼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누가 뭐래도 스웨덴이 이제 큰 형님이니까 보고서에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핀란드 통화는 마르카라는 이제 별도의 통화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유로를 쓰고 있었지만 네. 이거를 이제 대폭 평가 절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에 나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
지출 중에서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네.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축을 나서는 거죠 보면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을 정부 지출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출을 이제 줄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돌려 쓸 수 있도록 이제 가면서 비로소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과정이 네. 우리도 IMF를 겪으면서 되게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뭐 내가 희생을 해봐야 국가가 알아주냐, 각자 도생이 최고야, 뭐 이런 우리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 네. 공동체가 붕괴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의사결정 체제, 즉 만장일치가 이제 무너졌다. 여기는 원래 만장일치였어요? 네, 북유럽 국가는 대부분 만장일치고 지금도 스웨덴은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회사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번에 워크샵 뭐 연찬회 우리 한번 어디 가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삥 둘러앉으면 네. 사장님도 한 표, 그래요? 프로님도 한 표, 저도 한 표, 막 들어오는 이제 신참도 한 표. 그래서 만장일치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북유럽의 특징이에요. 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네. 불만은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동네에서는 또 튀면은 또 혼내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만장일치가 어느 정도 이제 작동을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로 갈등보다는 타협을 통해서 이제 협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90년대 초반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다툼이 커지다가 이런 만장일치 전통이 이제 붕괴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당연히 인기가 없는 구조조정 정책을 이제 그렇겠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좀 이제 심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변화를 하게 됐는데 뭐냐면 정부가 그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그 다음에 R&D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립니다 오히려. 아니 여기 복지 되게 좋지 않아요, 핀란드?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0쯤 좋았다가 네. 좀 깎아서 한 85 정도, 한 75 정도까지 내려왔던 그게 거죠. 이때 이제 깎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뭐 한 세금도 이제 어떤 하나의 세금을 올리면 다른 세금은 내리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사회복지세를 올리면 재산세라든지 뭔가를 조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핀란드가 이제 정부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R&D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그리고 원래 핀란드가 이제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했었어요. 특히 이제 고등교육, 대학이 이제 원래부터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학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학에서 뭘 가르쳐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핀란드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필요한 걸 해야죠. 그래요? 네, 좀 그런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의식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산학연 수준이 원래 높았던 나라인데 거기다가 이제 R&D 투자를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핀란드가 원래 한 80년대 중반서부터 이런 투자 이제 R&D 쪽 투자를 많이 해오던데 90년대부터는 더 늘렸던 거죠. 그래서 한 GDP 한 2.7% 정도를 투자하면서 당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야 쟤네들 되게 독특하다. 뭔 연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성과가 노키아로 나오는구나. 나왔던 거죠. 네. 근데 2.7%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총 번 돈의 GDP에 국민 총 생산의 그렇죠. 2.7%를 2.7% 정도를 연구개발로 쓴다는 연구개발로 쓰는데 네. 대한민국은 현재 2021년 현재 4.5%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세계 탑입니다. 세계에서 R&D에다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뭐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아니고. 예. 제대로 쓰는 건 맞죠? 제대로 쓰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있겠습니다만 뭐 콩나물 키워 보셨죠? 콩나물 키워봤죠. 예, 이렇게 물 부으면 다 빠지잖아요. 물은 다 빠지죠. 그런데 물 안 주면 다 죽죠 보면은. 이렇게 물을 계속 붓다 보면은 걔도 콩나물은 크지 자라니까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금액이 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이 당시부터 이제 정보화 사회를 이제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이제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이제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바퀴를 돌리기 시작을 하고 그 기회를 포착한 이제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따라 붙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90년대 중후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하는
이제 클러스터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정말 많이 출장 가셨어요. 핀란드로.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 보러 가시고, 그다음에 산업부나 이제 이런 지역 육성 뭐 이런 데 관련되시는 분들은 이런 클러스터 보러 이제 많이 가셨죠. 네,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핀란드 전국적으로 한 9개 정도의 이제 이런 클러스터들이 됐는데 서로 역할도 좀 다르고, 네. 예. 그래서 아, 참 부럽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속적인 R&D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결실을 맺은 게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고. 노키아였던 거죠. 그거 하나고 이제 끝이 없어요? 노키아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메가로 클만한 아, 이제 그래요? 예, 회사들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노키아는 이제 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쭉 두각을 드러내다가 네. 이제 CDMA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유럽은 이제 그 우리 같은 CDMA 체제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디지털화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노키아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상당히 노키아 휴대폰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였지 그게? GSM 뭐 TDMA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GSM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했고, 노키아가 네, 노키아가 저렴하고요. 저렴했죠.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노키아 전략이 한 세계 이 소득 계층을 한 14개 정도로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핸드폰들을 쫙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일 하위 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모델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5만 원짜리 정도 되는. 아 있어요. 뭐, 예, 네, 뭐 흑백에 뭐 써본 것 좌우간. 같아죠. 근데 이제 그 핸드폰 같은 경우를 5만 원이니까 약정도 필요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쉽게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만 쓰던 핸드폰을 누구나 쓸 수 있던 걸로 만드는데 노키아가 이제 되게 큰 네네네. 공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한때 40% 뭐가요? 전 세계 휴대폰 피처폰 40%까지 갔어요? 예, 40%까지 갔습니다. 당시 와. 삼성전자가 이제 그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네네. 일단 여러 가지 핸드폰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아. 그 당시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됐나요? 삼성이 제일 잘 나갈 때. 예, 삼성이 이제 그래서 세계 2위다. 네네. LG전자가 이제 3위다. 갔는데 한참 넘사벽으로 노키아가. 노키아가 이제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시 핀란드 GDP 한 4~5% 정도를 노키아 네. 혼자가 담당할 만큼 대단한 이제 이뤘던 건데 네. 너무 잘 나갔던 회사가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가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네. 기존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던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노키아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했냐? 음. 그렇진 않았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뭐 미고던가 미고? 예, 자체적인 어떤 스마트폰 아, 형태의 OS 같은 거? OS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고가형, 중저가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네. 무관심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독자적인 OS도 개발하고 그래서 거기 맞춘 이제 스마트폰도 개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이폰이 너무 빠르게 네. 등장을 했고 시간을 안 줬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 상황은 네. 똑같았어요. 당시에 피처폰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노키아, 네. 삼성전자, 네. LG전자 모두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네. 스마트폰에다가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당시로는 이게 그냥 마이너한 시장? 그냥 한 3~4%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PDA처럼.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배일수록 방향을 틀기 어렵잖아요. 워낙 큰 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는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요게 나오면은 상대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고 하면서 타임을 놓쳤던 거고. 네네네. 삼성전자는 일단은 당시에 이제 쓰레기라고 불렸던 이제 옴니아. 옴내기. 예. 그거를 이제 일단 내놔봤는데 네네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내면서 네.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시장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든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갤럭시로.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었던 그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왔고 네. 결국 노키아는 자기네 사업부를 다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이 너무 빠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네. 스웨덴 경제는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겪었고 그래서 결국 노키아의 핸드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휴대폰 사업 부문으로 넘어가서 아.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계 핸드폰, 스마트폰이 몇 개 나오긴 했으나 뭐 다 거의 망했잖아요. 다 망했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네. 이제 통신 장비. 노키아 통신 장비는 여전히 그래도 꽤 잘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화웨이가 네.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음.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무슨 통신 장비 회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수해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라든지 뭐 코닝 이런 회사들이 노키아의 이제 통신 장비 부문을 이제 인수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핀란드 정부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썩 뭐 내켜하진 않지만 뭐 사간다면 뭐 돈 많이 받으면 뭐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핀란드는 네. 뭐 스타트업 그래서 앵그리버드 아 앵그리버드. 예, 추억의 이름이죠. 아 그게 저 핀란드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노키아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위주의 어떤 산업 체계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클래시 오브 클랜도 예, 맞습니다. 이 동네요? 예.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에 2010년대 네네네. 초반에 이제 핀란드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또 두각을 드러냈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스웨덴 역시 이 경쟁에 합류하면서 네. 아직 지금은 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유명한 큰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안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짧게 스웨덴 경제를 이제 살펴봤는데 네. 마냥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90년대 아주 90년대 한번 IMF 같이 크게 겪었고 세게 맞았고. 그다음에 2000년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갑자기 폭망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충격을 한번 크게 겪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핀란드의 경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핀란드의 역사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